네,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저녁 7시 연금박사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속속 또 들어오시면 인사 주시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선선해졌죠? 벌써?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사실 그렇게 이제 더위도 간 것 같고 우리가 그래서 좀 더 시원하게 계절을 또 가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운 여름 갔으니까 좀 더 재미있게 방송을 한번 해보죠.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방송 중간에도 계속 여러분께 궁금한 좀 답변해 드릴 테니까 혹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창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 방송은 매주 월요일 날 7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1년 넘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 방송이 잘 보이시나요? 또 안 들리시는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방송이 잘 되는 건가?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뭐 여러분 이미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연금 개혁 관련된 주제를 잡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연금 이제 고령화 시대에 우리 사회적으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반면에 또 연금 제도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연금 개혁을 이전 정부에서도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못했고 지금 새 정부에서도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가능할지 또 한다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겠고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댓글로 주시면 저도 한번 반영해보고 또 방송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고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창으로 계속 주십시오. 네. 참고로 오늘 방송되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좋은 안을 드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돼서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좀 실질적인 해결책들, 그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들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작업들이 좀 병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최대한 여러분께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 생각으로 고민해 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님 반갑습니다. 조성자님 반갑고요. 전현주님도 반갑습니다. 이나영님 감사합니다. 무스티님 잘 들리고 잘 보이시죠? 반갑습니다. 똥보이님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박망아님 또 라이브는 처음이라 기다리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께 도움될 수 있는 내용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카페TV님 좋은 방법 청취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카엘라님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삼성에서 일신의 명금이 나왔다던데 나왔죠? 나온 지 꽤 됐죠? 네. 그 다음에 카라님 안녕하세요. 미카엘라님 DGB가 나온지 삼성이 나온지 당연히 상품은 DGB가 낫죠. 삼성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상품력에서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부유님 안녕하십니까? 셀틱클래스코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카라님 방송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계속 들어오신 분들 인사해 주시고 또 연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저도 한번 공론화해서 여러분 의견들을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연금에 대한 개혁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해놓고 내놓은 아이디어들을 보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부분도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연금 개혁이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축. 첫 번째가 일단 가장
여러 가지 뭐 제도를 개혁하고 그다음에 뭐 조금 더 뭐 재정을 합치고 뭐 세제를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연금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연금에 대한 인식 개선 이 작업이 좀 병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회사를 보면요, 회사도 기획팀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제도를 만드는 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회사 내에서 그 제도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작업을 하는 뭐 교육이라든가 뭐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연금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박혀 있어요. 일단 우리 일반인들은 부동산, 주식, 코인 뭐 이렇게 불려가는 자산 중심으로만 자산을 구성하려고 하고 쓰고 가려는 평생 안정적으로 쓰고 가는 이런 연금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송을 해도 투자 방송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봅니다. 조회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연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조회수가 떨어져요. 지금 현재 이 라이브 방송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 시간에 뭐 삼성전자, 무슨 뭐 2차전지, 뭐 ETF 투자 얘기하고 되고 뭐 테슬라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조회수가 한 3, 4배 이상 늘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건 사실 거의 사기성이, 아니, 약간 투기성이 강한 것이고 사행성이 강한 방송이거든요. 그런 방송들을 더 많이 보려고 하지. 진짜 연금이 노후에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건 또 미래의 일이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지라고 뒷전으로 둔다는 사실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연금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법을 검토해보고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있으면 국가에서도 연금 자체를 무슨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이 뭐 돈을 굴려가지고 나중에 받아가는 이런 재테크 하나의 수단으로서 보면서 그거에 맞춰서 세제를 강화하고 뭐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해놓는 것 같아요. 연금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왜 필요하고 실제 연금을 쓰는 사람들이 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고 그들이 연금을 왜 준비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걸 제대로 우리 사회, 국가가 인식을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사실상 더 좋은데, 물론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이 자산을 불리고 싶어 할 때는 연금마저도 자산을 불리는 그런 대상으로 선택하신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이 연금이라는 것이 자꾸 뭐 사람들이 돈을 불리려고 하니까 거기다 자꾸 세금을 때리고 강화하고 이렇게 많이 해놨죠.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연금이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불리려고 하는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에게는 연금마저도 ETF나 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리는 대상으로 보이겠지만 진짜 연금이 필요하신 어르신들, 50대, 60대, 은퇴를 앞둔 사람들, 정작 은퇴에 들어가서 뭔가 필요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연금을 받는 데 있어서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것, 안정적인 소득이 평생 나왔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소득이 안정적으로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세금 더 내라, 뭐 건강보험료 더 내라, 뭐 이거는 안 된다, 저렇게 해라, 이런 조건들을 들이대니까 사실 연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가입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연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것도 보시면 왜 문제였냐면 부동산은 주거의 목적이에요. 부동산을 주거의 수단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게 해주면 설령 일부가 투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소멸하고 큰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동산이 어느 순간부터 약간 투기의 수단으로 이제 잘못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투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국가가 해줘야 될 일은 뭐냐면 얘는 투기가 아니고 부동산은 주거의 목적이니까 주거의 목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좋은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국가에서 뭘 했냐면 부동산을 투기하는 사람들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비중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투기하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꾸 제어하기 시작한 거고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슈를 더 키워간 거죠. 결국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관련된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이 부동산을 투기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젊은 사람들, 아이들조차도 부동산은 투기수단이야, 부동산은 돈 버는 수단이야 라고 인식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뭐냐면 일종의 교육을 한 겁니다. 전 국민으로 하여금 부동산은 투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사야 된다. 라는 거를 계속 강조해서,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렇게 제도를 만들고 투기와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전 국민이 부동산을 투기를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떠나서 이미 국민 사이에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부동산에 열광하게 되고 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정부 정책의 의도와는 다르게 폭등을 해버린 거죠. 사실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그래요. 모든 제도를 운영할 때 제도가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나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좋은 제도도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안 좋은 제도도 좋게 보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연금에 대한 좀 제도 개선을 하기에 앞서서 연금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 정책에 보니까 정권에 대한 정책, 윤석열 정부에서 지지율이 30%가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사람들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30% 이하가 되면 뭘 해도 기분 나빠. 뭘 해도. 우리가 지난 한 5, 6년 전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다 감동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잘해서 감동하고 잘해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인식이 저건 좋은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안 좋은 정책이 나와도 사람들이 그걸 좋은 쪽으로 몰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식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뭘 해도 안 좋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사장님들 입장에서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각각 회사에 다니실 텐데 여러분들이 기획팀에서 뭔가를 구성하실 때 내가 이 제도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시행해 봐야 되겠다, 이 마케팅이 성공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사실 이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혹은 이 시장이, 이 마켓이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좋게 받아들일 것인가 안 좋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 아무리 좋은 제도도 안 좋은 시장에다가 들이대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연금에 대한 개혁을 한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연금이 왜 필요한지, 또 연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국가에 대한 또 전반적 정책에 대한 불신이 많은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연금 개혁 제도를 만들어내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결국은 도로 아미타불. 사람들은 안 좋은 점만 생각하게 되고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혁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단적인 사례로 최근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몇 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죠. 어쨌든 국가가 추진하고 싶은 과제로 나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장 과정이 좀 빠르고 발육 단계가 빨라서 이제는 우리가 8살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늦은 시기가 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들 보시면요, 6학년들은 이미 사실 이제는 발육 단계라든가 애들이 성장하는 걸 봤을 때 중학교로 넘어가야지 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과 과정들을 현재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 그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제고, 때가 되면 또 바뀌어줘야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를 발표하는 과정을 보시면 국민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동의라든가 의견 수렴 없이 그냥 턱 발표해 놓으니까 턱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반론만 싹 많아지고 하게 되니까 또 언젠가 또 없었던 것처럼 또 한번 들어가 보고, 그리고 진짜 해야 될 제도를 이런 식으로 과정을 발표하게 되면 결국 하지 못하고 또다시 뒤로 밀리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연금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이 개선되도록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연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 연금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재테크 수단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야. 연금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내 인생의 이제 마지막, 내 평생을 잘 쓰고 가겠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렇게 세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서 정부 정책 담당자들의 생각도 좀 바뀌셔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네, 뭐 댓글이 많이 주셨네요. 댓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코코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텅보이님, 박사님 퇴직연금으로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은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사망하시게 되면 남은 금액은 다 상속되겠죠. 이미수님 반갑습니다. 스토리는 맞습니다. 멘탈 교육이 우선인데 말입니다. 무스티님, IRP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계좌에서 소득공제액보다 더 납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더 추가적으로 납입하실 수는 있겠지만, 노후에 퇴직연금, 사적연금, 국민연금 믿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때문에 계속 사적연금 넣어야 하나 고민됩니다. 뭐, 제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일단 제도가 잘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도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현주님도 반갑고요. 김근목님 도움 되신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차분하게님 반갑습니다. 정삼승님도 항상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무님, 건강보험법에서 IRP 연금으로 수령 시 건강보험료 부과조항을 제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죠. IRP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 반영하게 되면 이중 부과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손춘희님, 유익한 정보 너무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라이브는 오늘 처음이신데요. 반갑습니다. 캔두님, 영국 학교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에요. 저는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돼서 거친 나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데 중요한 건 인식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고 그런 과정, 절차 없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손춘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캔두님, 유치원은 너무 오래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있죠. NL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 더 해야 할까요? 연금 박사님의 노후 준비 과정이 궁금합니다. 연금보험, 연금저축, 주식 등등 연금보험 40세 K사 5% 연금 가입 예정 네,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후 준비 연금 잘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평생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을 준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노후에도 연금 받으면서 계속 일할 거예요. 네, 이 일 평생 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연금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다 인식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라이브 방송하고 또 계속 방송하면서 여러분께 연금의 중요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제가 하는 방송이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위기를 만들어서 좀 더 현명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쵸?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신데, NL님, 궁금하신 내용들을, 복잡하게 주시면 제가 지금 다 답변 드리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저희 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주님, 반갑습니다.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IRP 계좌 개설했거든요. 제가 상품을 가입해서 운영하면 되는지요? 네. 이 IRP 계좌 개설하셨으면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 가능하시니까 연간 700만원까지 납입하셔서 세액공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떵보이님, 삼성생명 5% 연금을 중도인출이나 해지하면 많이 손해라고 하셨는데 중도인출도 안 됩니다. 중도인출도 똑같이 해지니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최저보증 연금들은 연금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청정희님, 사회초년생 연금펀드 가입이 좋을까요? 최저보증 연금이 좋을까요?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연금 펀드부터 하셔서 세액 환급 받으시고 그리고 최저보증 연금도 여유가 있을 때 추가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넬님 좀 길게 썼죠? 네, 나중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노후 준비는 일하는 거죠. 예사랑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도 계속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좋아요. 네. 떵보이님, 삼성생명 보험계약 대출은 괜찮나요? 계약 대출은 상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율이 높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출 받으실 거면 가입하지 마세요. 네. 김사숙님, 연금 펀드는 늘 불입 중인데 펀드 추천 좀 해주세요.
사실 어떤 펀드가 좋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연금 펀드로 하셨다면 TDF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그냥 장기적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개인적으로 뭐 이거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이 결국에 수익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제가 그 연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동산이나 목돈, 주식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이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돈은 갖고 있으면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나마 사회가 잘 유지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잘 수단이 돼야 되거든요. 돈이 잘 돌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하듯이 돈도 사회에서 잘 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피가 한쪽에서 딱 막혀가지고 돌지 않게 되면 경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은 언젠가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이 죽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계속 돌아야 되는데 돈이 일정한 자산에 묶여서 시장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경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사회에 경제적으로 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은 사람들이 쥐고 있으려는 자산이에요. 결국은 묶인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연금은 묶이는 자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연금은 사람들이 연금을 가입하는 목적은 노후에 그거를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사용하는 자산, 쓰는 자산이 바로 연금이죠. 그럼 제가 만약에 뭐 기획재정부, 제가 뭐 장관이라면 연금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연금을 많이 가입할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이 나중에 다 그걸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는 무리 없이 잘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연금을 가입하려는 사람, 사적 연금을 준비하려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막 세금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그런 동기부여를 못하고 뭐 제한을 두고 이런다면 사람들이 하려다가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결국 연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럼 사람들이 연금을 해야 될 돈으로 결국 주식 부동산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돈은 자꾸 묶어놓는 결과가 될 것이고,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연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식 개선이 되는 것과 별개로 또 하나 이제 제가 연금에 대한 개혁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어쨌든 공적 연금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공적 연금 개혁은 쉽지 않다. 사실 국민연금 제도나 공무원연금 제도를 지금 개혁하겠다고 정부에서 이번엔 정부에는 꼭 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1, 2년 내에 뭔가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개혁 관련된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적 연금 개혁은 불가능해요. 불가능. 예. 이거 왜 그러냐? 공무원 연금은 이미 재정이 고갈되어 있고 군인연금도 재정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금으로 떼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너무 과다하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인구 감소로 인해서 결국은 그 연금을 계속 내줘야 될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금은 고갈되는 것이거든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이 사실상 제도적으로 보면, 지금 받고 계신 분, 조만간 받으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88년도에 국민연금 제도가 생겼을 때 국민연금 제도를 딱 보시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연금 보험료율, 내가 내는 비율이 얼마였냐면 급여의 3%였어요. 그나마 회사에서 절반은 대줘요. 그러면 실제로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연금을 얼마 냈냐면 15,000원 냈다는 사실이에요. 15,000원. 보험료율이. 자,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연금 받을 때는 얼마 받도록 설계되어 있냐? 그때 소득 대체율이 7%가 아니고 70%였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서 15,000원의 연금을 내면 나중에 노후에 연금 받을 때 매달 7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좋은 연금을 가지고 국민들이 가입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사실상 제도를 보면 아니
15,000원씩 내가지고 70만 원씩 평생 받는 거, 그걸 누가 안 하겠어요, 그거. 그죠?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연금액이 나갈 수밖에 없었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개혁을 하면서 납입하는 보험료율을 3%에서 뭐 6%, 7%, 8%, 9%까지 지금 올렸고, 소득 대체율도 원래는 70%였는데 그걸 50%로 낮추고 지금 점차적으로 낮춰서 2028년에는 40%까지 낮춰지는 제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낸 돈은 9%를 내는데 받는 돈은 40%씩 평생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연금 지급 조건이 일반 개인연금, 사적연금에 비하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고갈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나마 사람들이 좀 일찍 돌아가시면 모르겠는데 예전에 비해서 평균 수명도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고, 또 하나 연금을 내야 되는 납입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엊그제 통계청 발표 보니까 지금 출생아 합계 출산율이 0.81명이라고 하고요. 특히 수도권 서울은 0.62명이에요. 0.62명. 아니 도대체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게 2명이 결혼해가지고 2.1명을 낳아줘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남자 여자 2명이 결혼해가지고 0.6명을 낳는 곳이 서울이라는 동네라는 겁니다. 진짜 이러다 보니까 인구는 더더욱 줄어들게 돼 있고, 아이들은 이제 안 낳고, 이런 상황에서 돈을 낼 사람은 없어지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연금 재정이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을 사람은 늘어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고갈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를?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거를 뭐 국민연금 보험료를 9% 내는 것을 뭐 한 10%, 11%, 12% 올리면 해결될까? 뭐 한 몇 년 더 재정 고갈을 늦추는 것이겠지. 국민연금 받는 걸 조금 깎으면 될까? 받는 걸 깎는 것도 뭐야, 이미 받아가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을 깎을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을 깎는 거잖아,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 국민연금 늦게 받은 사람들이 더 불리해지는 거죠. 또 받는 연령을 늦춰. 지금 65세인데 이걸 66세, 67세, 70세로 늦춰.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 받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 받아야 될 젊은이들이 계속 또 늦게 받아야 되는 사실이 발생해요. 이거 누가 동의하겠어요? 누가?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타협을 해? 그냥 차라리 그냥 누가 독재 정권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 그러면 욕 엄청 하고 데모 좀 하고 그러면서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연금을 개혁하는데 사회적 대타협을 한다.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은 결론입니다. 예, 안 돼요. 안 돼요. 차라리 개혁할 시간이 있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인구를 더 늘릴까? 주택 가격 안정시키고, 그리고 교육 비용 줄어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더 많이 낳아도 큰 문제가 없다. 이 사회 살기 좋겠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돼도 장기적으로 뭔가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아이들은 안 낳고 고령화는 심각해지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냥 연금 제도 몇 개 조항 고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차라리 이 문제가 많은 국민연금 제도를 고치지 말고 얘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끝내고 그냥 차라리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연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장난 거 고치는데 차가 고장이 자꾸 나. 이걸 고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새 차를 사는 게 좋을까요? 차라리 고장난 걸 고치는 거 좋은데 고장난 거를 고치려다가 더 많이 비용이 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고쳐봐야 어차피 새는 바가지 여기서 새 저기서 새기 때문에 지금 몇 개 고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연금이 지금 현재 이미 재정이 고갈되어 있는데 얘를 국민연금하고 합치겠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친다는 얘기는 같이 죽자는 얘기다, 같이. 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적 연금 제도를 자꾸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 답이. 그걸 뭘로 바꿔? 제도를 한 번에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
제도를 바꾸면서 발생할 수많은 갈등들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누가 책임져? 어차피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매는 건데 누가 매겠어요, 누가? 제가 매라고 하면 제가 싫어할 거고 얘가 매라면 얘가 싫어할 거고 결국은 서로 갈등과 분열만 일으키다가 또 끝날 거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진짜 현명한 대안이 묘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금 개혁은 쉽지 않다. 자, 그래서 차라리 고치지 말고 얘는 얘대로 가도록 놔두고 그리고 적당히 얘는 그냥 없어지는 제도로 가고 차라리 젊은이들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세법도 제가 보면은요, 세법도 연구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를 많이 생깁니다. 제가 뭐 세무 담당, 이제 국세청 출신 담당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세법이 누더기다, 누더기. 네. 그죠? 뭐 요거 조금 고치고 저거 조금 고치고 뭐 요거 안 되니까 요것도 고치고 저거 고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딱 기준 잘라서 딱 잘라버리면 되는데 중요한 건 너무 복잡하게 돼 있다 보니까 자르면 누구 다리가 잘릴지 알 수 없다라는 거야, 사실. 일단 잘려봐야 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법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싹 정리하고 새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사회에 있는 대부분의 제도들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특히 부동산 관련 제도들은 이제는 사실상 누더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적연금 관련된 방송 해드렸죠.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사적연금이 연금 내가 가입할 때 이미 건보료를 낸 돈인데 이걸 연금 받을 때 또 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이중부가 문제가 발생해요. 그죠? 또 하나 사적연금을 건보료에 부과하려고 봤더니 사적연금에 퇴직금 원금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사적연금 소득이 해당되지 않아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라고 국가가 권장하잖아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려고 했더니 IRP 계좌에서 연금 받는 돈은 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이 합산돼가지고 얘가 건강보험료 부과가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듯 이건 제가 그렇게 발견해가지고 지금 지적을 한 거고 여기서 국가가 어떻게 또 이 조항들을 수정해낼지는 알 수 없겠지만 사실 이렇듯이 제도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뭐가 터질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계속 뜯어 고치고 안 되는데 여기 좀 좀 바르고 저기 좀 막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느니 애초에 처음부터 제도를 제대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 입안하신 분들도 기본적으로 한번 제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고민해보자. 진짜 개혁을 할 거면 얘 말 듣고 조금 제 말 듣고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누더기 만들지 말자는 거죠. 자, 그쵸? 네. 댓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제님, IRP로 연금 받으면서 펀드나 ETF 매매 가능하죠? 연금 받으면서도, 가능합니다. 연금 받으면서도. 남은 연금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금화기님, 유족연금 개혁도 이루어질까요? 국민연금 개혁해서 유족연금, 약간의 좀 개혁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개혁한다는 것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덩보이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주택연금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네, 주택연금 받다가 사망하시게 되면 그대로 자녀에게 상속하시게 되고요. 자녀가 그 집을 받아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받아간 연금액과 이자를 상환하면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셀틱 클래스코님 개혁하면 탄핵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지지율이 좀 좋아야 다른 거 잘해서 지지율을 올려놔야 제가 이렇게 지지율 높은데 개혁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네가 한번 해보니까 잘해봐라. 한번 내가 밀어줄게. 이게 되는 건데 지지율 30%는 개혁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에델님 3% 이게 뭐였지? 3% 어마어마하네요. 네. 희은제이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그동안 전화 영상 보고 지식 쌓고 실시간 접속은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머니조아님, 인구 감소 때문에 장기적으로 코스피 200 ETF를 사기가 겁나요? 그렇죠. 네. 인구 감소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치명타가 될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뭐, 그쵸? 그런데 어쨌든 인구가 감소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조선일님 반갑고요. 아카시아님 반갑습니다. 김주영님, 아이 한 명 출산하면 5천만 원 주자. 네. 이렇게 방법도 있는데, 출산율 대책으로 돈 쓰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금 개혁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 그게 제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 돈 주는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엔 가장 마지막에 써야 될 정책이에요. 출산을 해도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해결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경쟁사회예요. 치열한 경쟁사회. 이 경쟁의 문화를 좀 완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출산도 경쟁, 유치원도 경쟁, 교육도 경쟁, 대학도 경쟁, 취업도 경쟁, 삶도 경쟁, 집 사는 것도 경쟁, 노후도 경쟁. 이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제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기가 싫은 거죠. 그죠? 결국 우리 사회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하면 경쟁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다. 아카시아님 고민이 많습니다. 연금을 타야 하는데 어떻게 타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렇죠. 네. 빨리 대책들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공무원들 난리 날 것 같죠? 캔두님, 모든 보험 20세부터 통합하면 안 되나요? 네. 통합 뭐 하면 되겠지만 더 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주영님, 신혼부부에게 무자주택 대출 2억 주라. 네. 뭐 어차피 이렇게 줘도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고은님 반갑고요. 네, 김주님, 김주영님 저출산 대책 반드시 필요하죠? 자, 대박이 엄마님 요즘 박사님 강의 계속 제방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선일님 세금도 많죠? 세법 개혁도 필요합니다. 김주영님. 신의 한수 건물주님 늦으셨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관학사님. 우량주 한 주씩 팔아서 생활금 쓰는 게 이득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상규님 40대 후반인데 퇴직, 연금, 연금저축펀드, IRP 노후 생각해서 알뜰하게 준비하셨군요. 아카시아님 퇴직금을 일시불로 타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렇죠. 연금 이번에 개혁이 사적연금 개혁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상규님 저축하고 있는데 이중세금을 내야 되고 건보료까지 걱정이 많으시죠. 고우님 개인연금 25만원 10년 넣고 20년 19만원 정도 받아요. 그런데 안 넣은 사람들은 돈 쓰고 정부에서 기초연금 평생 40만원 받는 게 부럽네요. 이것도 보세요. 기초연금을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연금을 잘 준비해 왔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또 열심히 모아오신 분들은 기초연금 못 받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상규님, 중학교 1학년이 우리 아들은 기술 배우기 위해서 호주로 취업시킬 예정인데요. 네. 저랑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저도 우리 애 호주로 보낼 거예요. 네. 왜냐면, 경쟁사회에서 살기 좋아하는 애들은 경쟁사회에서 경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회에서 도태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경쟁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이 사회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유리나님, 무식한데 뻔뻔하기까지 하는 관료들 수장이 무능하니까, 네. 예, 수장이 유능한 분이 나오시길, 또 잘 유능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의 길, 사적 연금의 건보료 부담된다는 지적에 놀라셨죠. 네. 김상규님, 연금저축 줄이고 연금보험을 들어야 되는지, 연금보험, 아직까지는 연금보험이 좋은 대안이긴 합니다. 아르떼님, 안녕하세요. 연금저축 IRP 1년 한도 1,800만원 채워 남는 돈을 SCHD 같은 배당 성장주 투자할지 연금보험을 할지 고민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명떡보이님, 박사님, 좋아요 누를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2번 누르면 안 되고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꼭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맘의 길님, 퇴직 3년 남겨놓고, 연금과 IRP 체제로 불입하다가, 박사님 강의 듣고 놀라서 고민 중입니다. 네. 저도 제도가 잘 나오길 바라겠고요. 김상규님, 저도 지금 SCHD 모으는 중이십니다. 아카시아님, 박사님, 퇴직금을 세금을 내더라도 일시불로 사는 게 유리할까요? 건강보험이 걱정돼서요. 내년에 결정돼야 되거든요. 올해 제도가 좀 잘 나와야 되겠네요. 연금펀드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모르신다면 TDF 중심으로 하시고요. 조금 해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르떼님, 상규님 그렇군요. 현금 흐름이 든든하니까요. SCHD 모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정구소님, 아이 한 명 나오면 5천만 원 준다면, 네, 다 나으실까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 주시고 계신데, 궁금한 건 언제든지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연금 개혁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을 지금보다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입니다. 왜냐면, 지금 사적 연금 제도를 보시면요, 사적 연금이 기본적으로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연간 IRP 포함해서 700만 원 밖에 안 됐는데, 이것도 좀 올려주실 필요가 있죠. 지금 올린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900만 원, 1000만 원 이상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연금 저축 세액공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이게 왜냐면, 우리가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고, 또 화폐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연동해서 계속 올려줘야죠. 자, 그런 부분에서 연금저축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올려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지금 연간 12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사적 연금으로 연간 12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연간 1200 받는다는 것이 결국은 월 100만 원입니다. 월 100만 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월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연금저축을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1억, 2억 쌓여 있게 되면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받으려면 굉장히 좀 이렇게, 적게 뺏어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액도, 여러 가지 이제 화폐 가치에 따라서 연동해서 올려줘야 돼요.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1200만 원이라는 것이 지금 가치와 미래 가치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1200만 원 이하로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1500만 원, 18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제한해서 그 이하로 받으실 경우에는 무리 없이 저율과세 할 수 있도록 그 금액을 상향 조정해 주시는 제도가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거죠. 또 하나 연금보험, 개인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 받는 것이고 연금 탈 때 세금을 내는 것이지만 이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이 없어도 연금 탈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013년, 2017년 세법 개정이 되면서 전부 한도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에게 월 150만 원 이하까지는 가능하나 이상 가입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과세하겠다. 또 일시불로 내시는 분들은 1억까지는 가능하지만 1억 초과하면 연금 탈 때 과세하겠다. 이렇게 다 한도를 막아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연금을 자꾸 재테크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서 약간 절세, 탈세, 세금을 안 내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한도 제한을 해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자꾸 불리려고 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죠? 부동산을 가지고 자꾸 투기하려는 사람에게 양도세를 강화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는 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금은 갖고 있는 자산, 쥐고 있는 자산, 불리려는 자산이 아니라, 연금은 나중에 평생 나눠서 잘 쓰겠다는 자산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자산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좀 많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1억을 한도를 제한을 해버리니까 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나는 지금 2억, 3억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연금으로 받고 싶어. 그런데 가입하려고 보니까 1억까지만 비과세가 되고 초과하면 과세가 된대. 그러다 보니까 결국 1억까지밖에 선택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결국 갖고 있다가도 날리시거나 사기당하거나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부분을 연금으로 더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법상 한도들도 조금 더 높여주고 풀어주고 할 부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아직도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연금도 재테크 상품이다. 사람들이 연금을 통해서 자꾸 돈을 불리려고 하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과세를 강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10년 전, 20년 전 진짜 우리가 노후를 경험해보지 못했을 때에 대한 연금의 생각과 정작 진짜 연금으로 들어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연금을 받는 시기가 됐을 때는 우리가 느끼는 게 달라요. 옛날엔 이걸 어떻게든 좀 편법으로 이용해야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평생 받던, 그걸 10년으로 나눠봤던, 그걸 20년으로 나눠봤던 국가는 어쨌든 이걸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쓰겠다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죠?
뭐 해외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내가 돈을 쥐고 있거나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목돈을 갖고 있거나 이러면 전부 다 자산에 포함해서 건강보험료라든가 사회복지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그런 제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돈을 연금으로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부담을 해소해주고 오히려 연금 받으신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연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평생 연금으로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인식도 개선해주고 거기에 대한 세제적인 지원도 강화한다면 사람들이 다 지금 뭐하러 그 돈 가지고 집 사겠어요. 이제 더 이상 집값도 뭐 그렇고 뭐 내가 집 더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 이거 하늘나라 갖고 갈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내가 연금으로 바꿔가지고 평생 연금으로 쓰다 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연금 받는 족족 소비할 거 아니에요. 연금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한 달에 1회를 받든 500을 받든 1000만 원 받든 평생 나온다고 생각하면 내가 여유 있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유 있게.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내가 있는 돈을 까먹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최대한 덜 까먹으면서 아껴서 까먹어야 어쨌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좀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덜 까먹게 돼요. 그런데 내가 평생 연금이 나오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고민할 게 뭐 있어. 이번 달에 300만 원 나오면 300만 원 다 쓰는 거지. 뭐하러 아껴. 어차피 평생 나오는데. 지금 연금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사람들이 계속 돈을 써주기 때문에 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더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소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국가는 잘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사회의 제도라든가 인식이라든가 또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아직도 연금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진짜 이번 기회에 연금을 개혁하면서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도 뭐 조금 풀어주고 이런 거 말고 그냥 한 번에 제대로 풀어서 많은 분들이 연금에 대한 개인 연금에 대한 준비를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더군다나 공적 연금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공적 연금이 우리의 노후를 지켜준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공적 연금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개인 스스로라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적 나라에서 국가에서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면서 개인이 준비하는 것조차 막아버린다면 결국은 어쩌란 얘기야. 그리고 집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 목돈 많이 주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강화해서 세금을 빼낼 필요가 있죠. 부동산의 목적은 원래는 거주의 목적인데 거주의 목적을 투기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주택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해서 하는 게 맞아요. 맞아. 그죠? 그런데 연금 많이 갖고 있는 게 무슨 죄야? 연금 많이 갖고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달에 연금을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을 거야. 그죠? 이게 잘못인가? 네. 오히려 사회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크게 연금 개혁에 대한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연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이거는 우리 일반 국민, 시민들도 연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강의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도 연금 받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 연금 많이 받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죠? 그 사람들 오히려 지원할 수 있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제도 개선하는데 사실 개혁이 쉽지 않다. 공적연금은. 그래서 오히려 막 안 되는 걸 자꾸 뜯어고치기 위해서 이리 저기 맞고 막 이렇게 해서 누더기를 만들지 말고 차라리 젊은 세대가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연금제도를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적연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해서 뭐 조금 강화한다기보다는 아예 사적연금에 대한 좀 대폭적인 혜택을 줘서 결국은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연금을 준비하는데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소나무님, 개인연금 수익금 인출, 연금 개시 이후에는 가능하죠. 똥보이님, 연금자들 책 주문했는데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추석 이후에 배송된대요. 인기가 많아서가 아니고요. 예, 책들이 지금 이제, 뭔가 온라인에서만 지금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NL님, 연금저축 연금 개시할 때 1200만 원 넣으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어떻게? 네.
연금저축 연금 가입하실, 연금 받으실 때 12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전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율이 부과됩니다. 아르떼님 인출은 가능한데 기타소득세 16.5%라고 상당히 아플 거예요. 네, 55세 이전에 인출하시게 되면 16.5% 받으시게 된다는 거. 소나무님 16.5% 인출 안 하고 인출할 수 있다고 하게 될 텐데 특별한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일님 감사합니다. 아카시아님 박사님 어디 가면 안건 제한할 수 있나요? 한도 상향 조정해달라고 항의하러 가고 싶어요. 네, 뭐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저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영상 시청해 주시고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아이디어가 뭐 100%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고 또 뭐 제가 사실상 뭐 실제로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봉착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책 입안하신 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굉장히 교육 인식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왕 개혁을 할 여러 가지 방안에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셔가지고 합리적인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연금에 대한 이슈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인 안보다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주는 연금 개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라이브 방송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 날씨가 좀 선선해졌는데 또 이럴 때일수록 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조심하셔서 한 주 동안 건강히 보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여러분 라이브 방송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에도 제가 계속 영상들을 올려주고 있으니까 저희 연금박사 구독, 좋아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좀 전파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좀 공감해 주시고 같이 함께 뜻을 모아야 우리 사회가 더 연금에 대한 제도들을 합리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